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40대 초반 여자입니다. 평소 즐겨 듣던 사연 채널에 제 이야기를 하게 될 줄 몰랐는데 10년 전에 이혼을 했던 전 남편을 백화점에서 만난 적이 있었어요. 그 사람을 마주하게 되니 잊고 살았던 과거의 기억이 다시 떠오르게 되었고 정신까지 혼미해질 정도로 식은땀이 흘러내렸어요. 다행히 현 남편이 옆에 있어줘서 금방 자리를 피할 수는 있었지만 문제는 전 남편과 현 남편의 관계가 엮여 있었어요. 저는 그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뒤늦게 사태 파악을 하게 되었고 현재 일이 좀 복잡해져 버렸습니다. 일단 전 남편과 왜 이혼을 했는지 과거에 제가 겪었던 일들부터 풀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년 전에 남편과 결혼을 하자마자 시댁에 문제가 생겼었어요. 잘 운영해 오던 사업이 휘청거릴 정도로 위기가 찾아왔었죠. 크게 구멍이 난 적자를 메꾸기 위해선 주변의 돈을 긁어 모아야 했고 당연히 저희 집에도 손을 벌렸습니다. 결혼한 지 한 달도 안 돼서 생긴 일이라 저희 부모님께서도 많이 당황해 하셨어요. 저희 집안 같은 경우 남편의 집안보다 많이 못 살았기 때문에 빌려줄 수 있는 돈의 금액이 상당히 적었었죠. 그래도 시부모님의 부도를 막기 위해 부모님께서는 모른 척하지 않으시고 금전적인 도움을 주셨는데 남편이 빌려주신 돈의 금액을 보곤 생각보다 많이 적다고 느꼈는지 얼굴에 불만이 한가득이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본 부모님께서도 많이 불편해 하셨고 그때부터 남편과의 관계가 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시부모님 사업이 회복되길 바라는 마음에 부모님께서 빌려준 거였는데 남편의 태도에 화가 난 저는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처음으로 안 좋은 대화를 이어나갔어요. 남편도 저희 부모님 앞에서 하지 못했던 말들을 저에게는 거침없이 뱉어댔습니다. 그때 너무 서운해서 대화하는 동안 눈물이 터져 나와 버렸습니다. 남편의 처음 본 모습이 너무 낯설었어요. 우리 집안이 지금 무너지기 일보 직전인데 꼴랑 5천만 원 내밀면 내가 좋아하겠어? 적어도 1억은 준비해 줘야지. 대출을 받아서라도 맞춰줘야 될 거 아니야? 당신 집안 빚도 없으면서 조금도 피해 안 보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우리 집안 망하면 당신이랑 나도 끝이라고. 내일 당신 혼자 가서 5천만 원 더 받아내와. 지금 나보고 다시 돈을 받아오라고? 우리 부모님 없는 형편에 그래도 도와주려고 정말 많이 노력한 건데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한 적 없이 불만 섞인 표정으로 돈 봉투 채우면 내 입장이 뭐가 되겠어? 당신 지금 뭔가 착각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빌려주는 입장이고 당신이 엎드려야 되는 상황인 거야. 얼마 전까지 떵떵거리던 집안이면 뭐해? 지금은 우리 집안에 돈 빌리러 올 정도로 감당하기 힘든 빚을 떠안았는데 이런 성격인 줄 알았으면 결혼하지도 않았어. 너 지금 우리 집안 망했다고 무시하는 거야? 이번 위기만 넘기면 다시 일어설 수 있다고. 지금 한 말 후회하고 싶지 않으면 똑바로 처신해. 알겠어? 똑바로 행동해야 될 사람은 내가 아니라 너 같은데? 아직 사태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너는 정신 차리려면 한참 멀었다. 이 돈 다시 가져갈게. 아이씨, 빌려준 걸 왜 또 다시 가져가겠다는 거야? 우리 집안이 지금 네가 한 행동에 대해 알면 가만히 있을 것 같아? 우리 결혼 허락해줬으면 이 정도는 당연한 거지. 결혼 초부터 남편과 돈 문제로
틀어지게 될 거라곤 전혀 몰랐었는데 시부모님의 사업에 문제가 생기면서 휘청거리자 제가 그동안 알고 지냈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얼굴이었어요. 이미 상처를 크게 받게 된 저는 돈을 빌려주고 싶지 않았어요. 저희 부모님이 고생해서 벌어 모은 돈인데 그 소중한 돈이 적다고 불만을 얘기한 남편이 너무 실망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시부모님한테 빌려주려 했던 5천만 원이 들어있던 봉투를 가지고 집 밖으로 나와 버렸어요. 남편은 저에게 소리치며 일을 크게 만들지 말라고 했지만 더 이상 말조차 섞고 싶지 않았어요. 다시 친정으로 달려간 저는 부모님께 다시 5천만 원을 돌려드렸습니다. 다시 돌아온 저를 보고 당황하신 부모님은 걱정을 많이 하셨어요. 일이 커져 제가 더 큰 아픔을 받게 될 것 같아 불안해 하셨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예상했던 대로 제가 어떤 식으로 행동을 했는지 남편을 통해 듣게 됐는지 시모는 저에게 바로 전화를 걸었어요. 틀린 말 했다고 생각한 적 단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부모님과의 자리를 피해 밖으로 나와 시모와 전화 통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정도 예상은 했었지만 연결이 되자마자 앞뒤 안 가리고 다짜고짜 화부터 내셨어요. 너 지금 우리 집안이 어떤 식으로 돌아가고 있는지 뻔히 알면서 돈을 빌려주지 않겠다고 했다며? 지금 사돈댁에 들어갔니? 내가 저번에 얘기했지? 이건 잠깐 휘청거리는 것뿐이고 충분히 다시 제자리를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지금 우리 집안이 사업에 문제가 생겨 예민한 거 뻔히 알면서 네가 감히 그런 식으로 나와? 그 인간이 뭐라고 했는지 모르겠지만요. 돈을 빌리는 입장에서는 최대한 저희 부모님한테 예의를 갖춰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한 달 생활비 빼고 5천만 원 맞춰서 건네줬는데 그 자리에서 봉투에 바람 넣어 확인하더니 순간 표정이 일그러지면서 감사다는 말 한마디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집으로 돌아갔는데 그걸 옆에서 지켜본 제가 기분이 어떻겠어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만약에 어머님한테 돈을 빌리러 갔는데 그 인간처럼 똑같이 행동했다면 기분이 좋으시겠어요? 저는 무슨 일수 받으러 오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어머님 집안이 재력이 있었다는 거 제가 모르는 것도 아니고 사업상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거 저도 못 믿는 거 아니에요. 적어도 돈을 빌리려고 저희 집에 찾아왔으면 최대한 저희 부모님께 감사하다는 표현 정도는 해야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지금 네가 한 행동은 잘했다는 거야? 일단 급한 불부터 끄고 나중에 다시 얘기하도록 해라. 당장 그 돈 들고 우리 집으로 튀어오거라. 시모부터가 문제가 있으니 남편도 다르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었고 좋았던 감정들이 한순간에 떨어져 버려 함께 살고 싶은 마음이 전혀 들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시댁에 가지 않았고 그때부터 핸드폰에 불이 나기 시작했어요. 부모님께선 이런 저를 걱정했지만 저희 집안을 무시하는 것 자체가 용납이 되지 않았습니다. 처음 남편과 결혼을 할 때도 시모가 저희 집안의 재력 문제를 언급한 적이 있었는데 집안 차이가 심하다 보니 당연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었어요. 하지만 시모는 저와 남편과의 결혼을 처음부터 좋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봐왔었고 반대했던 결혼을 허락했던 거라 저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었죠. 그런데 돈을 빌려주는 부분에 있어 남편과 싸우는 것도 모자라 돈까지 가지고 친정으로 들어와 버렸는데 시댁으로 오라는 말까지 무시하고 전화까지 받지 않자 시모의 화는 머리끝까지 올라와 버렸죠.
저는 제가 잘못된 행동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시모가 저에게 겁을 줘도 전혀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결국 어떠한 연락도 되지 않게 되니 목마른 자가 우물을 찾는다고 남편이 친정으로 다시 찾아왔어요. 심각해진 분위기 속에 남편은 저와 대화 좀 하자면서 침착하게 밖으로 불렀습니다. 남편은 저를 설득하려 했고 마음이 많이 조급했는지 부모님께 드린 5천만 원을 빌려달라며 시모가 화가 많이 났다고 최대한 좋게 풀자고 했어요. 본인이 생각했던 것보다 적은 금액이라 실망을 많이 해서 그런 거라며 워낙 집안 사정이 안 좋아져서 그런 거니 이해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이미 기분이 심하게 상했던 터라 남편이 부탁을 하는데도 쉽게 입이 떨어지지 않았고 생각 좀 해보겠다고 다음날 다시 얘기하자며 남편을 돌려 보내려는데 저에게 충분한 시간을 주겠다고 화가 가라앉을 때까진 최대한 건들지 않겠다면서 신혼집으로 같이 돌아가길 원했습니다. 한참 동안 제 화를 풀어주기 위해 남편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자 저도 조금씩 화가 가라앉게 되었고 다음날 출근도 해야 돼서 집에 필요한 서류도 있다 보니 어쩔 수 없이 다시 집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남편과 함께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눈앞에 시모가 소파에 앉아 있었고 너무 놀라 남편을 쳐다보자 저를 강하게 밀치면서 집 안으로 들여보냈어요. 남편의 힘에 떠밀린 저는 가라앉은 시모의 귀에 눌려 저절로 고개가 내려갔어요. 그리고 제 뒤에 있던 남편이 저를 보며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설설 기니까 네가 뭐 좀 된 줄 알았어? 내가 너를 여기까지 데려오기 위해 연기하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우리 엄마가 한마디 했으면 눈치 보고 움직여야지. 너까짓게 감히 우리 엄마를 화나게 만들어? 처음에 좋은 말 할 때 내 말 들었으면 얼마나 좋아? 일이 꼭 커져야 정신을 차리지. 우리가 남도 아니고 법적으로 정식 부부인데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 오죽했으면 쥐뿔도 없는 너한테 도와달라고 했겠냐고. 좋게 얘기하니까 아주 간이 배 밖으로 나왔지. 없는 것들이라 돈 몇 푼에 벌벌 떠는 거 이해하는데 지금 네가 상황 파악이 잘 안 되는 것 같아 다시 한번 말해줄 테니 쓸데없이 내 앞에서 주둥이 놀리지 말고 다시 사돈댁에 가서 5천만 원 가지고 오는 게 좋을 거다. 우리 집안 다시 일어나면 그때 너 나를 감당할 수 있겠니? 내가 널 가만둘 것 같아? 지금 신경 쓸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너까짓게 나를 힘들게 만들어? 지금 끌어모을 때까지 전부 당겨서 더는 돈 나올 구멍도 없으니까 사돈분들이랑 너도 신용대출까지 받아야 될 거다. 최대한 받을 수 있는 만큼 받아야 된다. 안 그럼 우리 공장 더는 버틸 수 없다고. 여기저기에서 도와주고 있는데 제일 가까운 너희 집안이 도와주지 않는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지. 지금 내가 너 얼굴 볼 기분이 전혀 아니거든. 당장이라도 머리채 잡아 난리치고 싶은 거 꼭 참고 있으니까 좋게 해라. 지금 뭔가 착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도 지금 기분 상태로는 전혀 도와줄 마음이 없어요. 제가 왜 이런 기분으로 돈을 줘야 되는 거죠? 저한테 삥 뜯으세요? 남들이 보면 저한테 상당히 많은 돈을 빌려줬는지 알겠어요. 원래 돈 많은 집안일수록 남을 함부로 대해도 된다고 생각하나 봐요. 지금 저희 집안보다
어머님 집안이 훨씬 더 위기가 찾아온 거 모르지 않을 텐데요. 그리고 저희가 돈을 빌려드린다 한들 제자리로 돌아오지 못한다면 그 돈 어떻게 감당하실 거죠? 다른 사람들은 뭘 믿고 빌려줬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어머님 사업 망할 것 같아요. 사람 다루는 것부터가 잘못됐는데 당연히 그 회사가 커질 수는 없겠죠. 이런 자리인 걸 알았다면 당연히 오지 않았을 텐데 이 사람 때문에 속아서 왔으니 그만 돌아가 볼게요. 아, 그리고 저 이혼하겠습니다. 이런 남자인 줄 알았다면 처음부터 결혼 생각도 하지 않았을 텐데 그래도 여기에서 멈춘 것만도 감사하게 생각하려고요. 내일 돈봉투가 아니라 이혼 서류가 당신 앞으로 도착할 거야. 도장 찍고 날짜 정해서 정리하자고. 어차피 이런 관계가 지속되면 더 이상 좋아질 수도 없잖아. 어머님도 반대하셨던 결혼인데 이혼하면 잘 됐지. 가진 게 많은 사람이라고 남을 하대하는 건 잘못된 행동이 분명했고 상대조차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 딱 하고 뒤돌아 나가려는데 뒤에서 시모가 제 머리채를 잡았고 나가지 못하게 한바탕 난리를 쳤습니다. 남편은 제가 도망치지 못하게 현관문을 막아서며 가방에 있던 핸드폰을 꺼내들어 발로 짓밟아 부숴버렸습니다. 남편은 저를 바라보면서 사태 파악을 하지 못한다고 마지막으로 준 기회였다면서 어떤 상황인지 알면서 분위기 파악하지 못한다며 무섭게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시모는 그동안 회사 문제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었는데 마침 잘 됐다면서 거지 같은 저희 집안에 돈 받지 않겠다며 집안의 물건들을 사정없이 저에게 집어 던졌어요. 그날 저는 시모가 던진 물건들로 인해 왼쪽 팔과 어깨뼈에 금이 가게 되었고 주민들의 신고로 인해 시모와 남편은 경찰서로 연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해를 가한 그 사람들을 법적인 조치가 이루어지게 되었죠. 시모는 합의를 하자고 했지만 부모님께선 선처해줄 마음이 없었습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시부는 병원에 입원해 있던 저에게 찾아와 최대한 좋게 정리했으면 좋겠다고 했지만 이미 정신적, 신체적으로 너무 큰 고통을 당했던 터라 시부의 말을 더 이상 듣지 않고 몸을 돌려버렸습니다. 그리고 시모와 남편은 결국 자신들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 징역을 면하지 못했고 직접적인 해를 가한 시모는 1년 4개월, 남편은 6개월의 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아주 잠깐의 결혼 생활이었지만 두 번 다시 기억하고 싶지 않았던 그 집안 사람들과의 인연은 끝이 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다시는 얼굴 볼 일 없을 거라 생각했었는데 10년이 지난 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장소에서 전 남편과 전 시모를 마주하게 되었고 과거에 안 좋았던 기억들이 떠오르게 되자 몸이 먼저 반응을 하더라고요. 다리가 후들거려 천천히 뒷걸음질 치며 그 인간들을 바라봤어요. 내가 잘못 본 줄 알고 혹시나 해서 전화해봤는데 10년 전 얼굴 그대로네. 나 기억하지? 네가 그때 나랑 우리 아들 징역 살게 했잖아. 설마 벌써 잊은 거야? 딱 꼴을 보니 10년이 지나도 여전히 먹고 살긴 힘든갑네. 하기야 집불도 없었던 집안이 발버둥 쳐봤자 거기서 거기지. 인생이 180도 바뀌겠어? 옷 입은 거 보니 여기서 일하러 왔나 보네. 그런데 웬만하면 네 똥차는 다른 곳에 주차하는 게 좋지 않겠니?
백화점 이미지도 있는데 입구 앞에 세워두는 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이런 거 보면 없는 것들이 눈치도 없다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라니까. 오래간만에 백화점 와서 기분 전환 좀 하려고 했는데 오자마자 기분 잡쳤네. 예, 네 똥차 당장 안 빼니? 주차 공간만 잡아먹잖아.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야? 아직도 정신 못 차렸지? 그때처럼 어디 한 군데 부러져 봐야 정신 차리겠어? 전시모는 저를 향해 거침없이 걸어오는데 온몸이 굳어버려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저를 부른 한마디에 몸을 돌려 심각해질 수도 있는 상황을 벗어날 수 있었어요. 저를 부른 건 현재 저와 함께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현남편이었습니다. 시모는 저와 남편과의 사이를 번갈아 쳐다보더니 또다시 거친 말을 뱉어댔어요. 현남편이 전시모를 보고 누구냐고 물어보길래 대충 상황을 설명하자 제 과거를 알고 있던 남편은 화를 버럭 내며 분노한 얼굴로 시모에게 소리를 질렀어요. 아직도 이 사람이 그쪽 며느리인 줄 알아요? 어따 대고 내 와이프한테 큰 소리야?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나도 전부 다 알고 있다고. 백화점에 왔으면 쇼핑이나 할 것이지. 노인네가 벌써 노망이 들었나? 지금 분위기 파악 전혀 못하지? 알아도 모른 척 지나치면 되지. 바쁜 사람한테 전화해서 차를 빼달라고 거짓말을 해? 참나, 이놈이 너 남편이니? 아주 둘이서 꼴값을 떤다. 없는 것들이 끼리끼리 놀고 자빠졌구만. 이런 년놈들이 백화점에 드나드니까 물을 흐리는 거야. 우리 아들이 100배 1000배 낫구만. 아들, 너도 말 좀 해봐라. 쟤들 아주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 버리라고. 너는 분하지도 않아? 쟤 때문에 우리가 징역을 살았었잖아. 왜 몸을 돌리고 있어? 이리 좀 와보라니까. 왜 계속 멀리 가는 거니? 너도 와서 그동안 열받았던 거 다 풀어버리라고. 우리가 그동안 힘들었던 거 배로 갚아줘야 될 거 아니야? 엄마. 제발 그만 좀 해요. 저희 여기 놀러 온 거 아니잖아요. 여러 사람 창피하게 그냥 조용히 넘어가자니까요. 그냥 대충 사과하고 빨리 이쪽으로 좀 오세요. 예, 너 왜 그러는 거야? 방금 전화해보라고 한 것도 너였잖아. 갑자기 왜 태도를 바꾸고 그래? 쟤 때문에 우리가 징역까지 살았는데 어떻게 그냥 넘어가? 제발 그냥 좀 가자니까요. 내가 나중에 다 설명한다고요. 엄마 지금 여기서 말하기는 그러니까 가면서 설명 드릴 테니 일단 이리 좀 오세요. 잠깐, 혹시 지금 그쪽 잠깐 저 좀 볼 수 있을까요? 어디서 많이 듣던 목소리인데 몸 좀 돌려보시죠. 혹시 재영 씨 아니세요? 문재용 씨 맞죠? 그래, 우리 아들 이름이 채영이다. 그런데 그건 어떻게 알고 있는 거야? 그러는 이놈은 이름까지 전부 다 알려줬냐? 처음 보는 얼굴인데 어디다 대고 내 아들 이름을 함부로 놀려? 이것들 안 되겠네. 아들, 이리 좀 와봐. 그만 좀 하고 몸 좀 돌려보라고. 아까부터 왜 안 하던 짓을 하는 거야? 어디 불편한 거라도 있는 거야? 그럼 당신이 말한 전 남편이 쟤였어? 존대해줄 필요도 없는 사람이었네. 하마터면 눈물 때문에 속을 뻔했던 거야? 저기요, 고개 떨굴 필요 없어요. 어차피 오늘 일 때문에
저희랑 같이 일할 수 없게 된 거 알잖아요. 여기서 어떻게 당신 전 남편을 만나냐? 어제는 면접 볼 때 나한테 뭐라고 한 줄 알아? 자기 아버지 회사가 부도가 났었는데 그때 극단적인 선택을 하셔서 아직까지 식물인간으로 병원에 누워있다며 먹고 살기 힘들다고 눈물로 호소를 하더라. 그래서 사정이 딱해 보여 같이 일을 하기로 결정을 했었거든. 내가 어제 얘기했었지. 딱한 사람이 있어서 그냥 모른 척 할 수 없었다고. 저 사람 뒤로 능력 좋은 사람들 정말 많았는데 내가 딱 하나 본 건 이 사람의 마음이었거든. 집안을 혼자서 일으켜야 된다고 애원하는 모습을 보니까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겼었는데 그런데 그게 전부 다 가식이고 거짓이었던 거야? 사람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된다더니 어떻게 내 앞에서 얼굴에 철판 깔고 거짓말을 할 수가 있어? 뭐야? 너 취업했다고 한 데가 백화점이었어? 엄마한테는 한마디 말도 없었잖아. 회사 생활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야? 아, 회사에서 월급 쥐꼬리만큼 받아서 우리 가족 어떻게 살아가요? 그때 부도 막지 못해서 지금 빚도 갚지 못했는데 엄마는 하루가 멀다 하고 하던 일 때려치우면서 과거에만 얽매여 살고 있잖아요. 돈 많이 주는데 여기만 한 데 없어요. 그리고 저 회사 일이 아니고 그동안 막노동 했어요. 막노동 하는 건 몸이 따라주지 않아 힘들어서 못하겠고 환경도 너무 열악해서 오래 다닐 수가 없다고요. 그런데 여긴 백화점이라 환경도 좋고 한바식당 같은 곳이 아니라 레스토랑에서 음식을 먹을 수 있잖아요. 비록 설거지하는 일이지만 저한테는 정말 좋은 기회였다고요. 저도 저 사람이 사장님과 결혼한 줄 몰랐었지만 과거는 지나간 일이니 저를 받아주면 안 될까요? 뭐? 받아달라고? 그게 지금 말이 된다고 생각해? 그리고 떵떵거리며 잘 살아가는 거 아니었어? 방금 나한테 했던 말들 그거 전부 다 뭐였는데? 우리 레스토랑에서 설거지 일을 할 정도면 집안 사정이 엄청 열악하다는 건데 아직도 정신 못 차린 거야? 집안이 정상으로 회복된 것도 아니면서 나한테는 엄청 잘 사는 척 했던 거냐고. 정말 어이가 없다. 어쩐지 당신이 입고 있는 옷들이 예전과는 많이 달라졌더라고. 이상하다 생각했었는데 집안이 완전 망했었구만. 내 아들이 다시 일으켜 세운다고 그랬어. 그리고 우리 집안이 아무리 망했어도 너희 집안이랑 비교가 되니? 우리는 핏줄부터가 양반 집안이야. 너 같은 년한테 무시당할 집안이 아니라고. 재영아, 이런 곳에서 일할 필요 없다. 저 잡아라. 딱 봐도 장사 더럽게 안 되고 가진 것도 없어 보이는데 월급은 제때 주겠니? 이 차요? 이 차가 뭐가 어때서요? 제가 레스토랑에 왔다 갔다 할 때 없어서는 안 될 업무용 차량인데 뭐가 잘못됐나요? 그럼 제 아내가 이 차를 끌고 오지 않고 저기 저 차를 끌고 왔으면 그쪽한테 이런 무시도 안 당했겠네요. 아직까지 사람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세요. 나이만 먹었지. 눈은 이미 썩어 빠졌네. 남편은 가방에서 차키 하나를 꺼내들어 버튼을 누르자 옆에 있던 억대 외제차가 반응을 했고 그걸 본 전 남편과 전시모가 현 남편 얼굴을 보며 나란히 쌍거품을 물었어요. 그제서야 사태 파악을 하게 된 전시모는 태도가 180도 바뀌었고 전 남편은 일 좀 시켜달라면서 열심히 하겠다며 사정을 했습니다. 그 상황이
참 웃기더라고요. 예전에는 가진 게 많다고 저희 집안을 무시하고 막대하던 사람들이 지금은 제 앞에서 일 좀 시켜달라며 과거의 일들 전부 뉘우치고 있다고 용서를 구하고 있었습니다. 한 치 앞도 모르는 게 사람 일이라더니 이렇게 상황이 뒤바뀌어서 만나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전 남편이 저희 레스토랑에 매일같이 와선 일 좀 시켜달라고 사람을 너무 힘들게 하고 있어요. 안 된다고 강하게 말을 했는데도 전혀 들으려 하지 않고 있다는 게 상당히 골치 아픈 문제로 되어 버렸습니다. 업무 방해죄로 신고한다 해도 CR도 안 먹히고 있어요. 접근 금지 신청을 하고 싶지만 이게 백화점 아니라서 보는 시선도 무시 못하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섣불리 행동할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그렇다고 전 남편을 레스토랑에서 설거지 일을 시키고 싶지 않아요. 두 번 다시 엮이고 싶지 않은 사람들인데 이렇게 또다시 상황이 만들어지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남편은 이미 이 문제로 경찰에 도움을 요청한 상태예요. 한 번만 더 저희 레스토랑에 찾아오면 바로 고소를 한다고 확실하게 못을 박았습니다. 레스토랑 셰프인 남편이 전 남편 때문에 피해를 보게 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쪽 집안이 무너지면서 시부의 몸 상태에 문제가 생긴 건 안타까운 일이지만 제가 봤을 때 전 남편과 전 시모는 아직까지 정신을 못 차린 것 같아요. 자신들의 진짜 모습을 꺼내지 않고 있다는 걸 온몸이 느끼고 있어요. 주차장에서 저를 대했던 그 태도만 봐도 얼마나 악한 사람들인지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만약 남편이 조금만 늦게 왔다면 이미 전시모에게 뺨을 몇 차례나 맞게 됐겠죠. 물론 저도 호락호락하게 당하고 있지만은 않았을 겁니다. 저는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 인간들을 용서해 줄 마음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번에 남편이 경찰에 신고하겠다던 결정에 저도 동의하는 입장입니다. 남들보다 좀 잘 나간다고 해서 그런 삶이 평생 간다는 보장도 없고 앞으로 어떤 일들이 펼쳐지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항상 그 점을 인식하시고 행동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나중에 일이 생겼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을 테고 위기에서도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제 사연을 들어주신 여러분들의 삶엔 언제나 축복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4살에 아픈 기억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다가 지금은 어느 정도 회복이 된 상태입니다. 눈만 감으면 생각나고 밥을 먹을 때나 거리를 걸을 때면 하루에도 수십 번 생각이 납니다. 시간을 돌릴 수 있다면 그때의 일들을 바로잡고 싶어요. 하지만 그렇게 할 수 없기에 이 자리를 빌려 모든 걸 털어버리고 새 출발을 하고 싶네요. 남편과 결혼을 하고 싶어서 시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 저희의 결혼을 반대했었어요. 그 이유는 시댁보다 저희 집이 많이 부족했었거든요. 많지 않은 재산으로 인해 들을 것도 없다며 제 인사를 받아주지 않았어요. 아버님은 다행히 양가 집안 차이를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서 저를 반갑게 반겨주셨어요. 정말 고마웠죠. 그리고 저는 어떻게든 어머님의 마음을 잘 구슬려서 점수 좀 따려고 노력하기 위해 시부모님 집에 자주 찾아뵈었어요. 그 정도로 저희는 서로 사랑했고 결혼을 하기로 확실하게 마음을 잡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남편 또한 제가 아니면 안 된다고 확실하게 말뚝을 박았습니다. 결국 이 문제가 점점 커지기 시작하자 시모는 갑자기 목덜미를 잡으며 쓰러지셨고 눈에 흙이 들어오는 한이 있어도 절대 반대한다며 정 결혼하고 싶으면 시모가 말하는 조건에 맞게 준비해서 다시 인사 오라고 하셨어요.
내가 목덜미 잡고 쓰러지는 걸 보고 싶어서 찾아온 거니? 내가 이렇게까지 반대하는데 굳이 결혼하고 싶다면 내가 말하는 조건에 맞게 준비해서 다시 찾아오든지 해라. 그래도 어느 정도 수준이 맞아야 결혼을 시키든 말든 하지. 쥐뿔도 없는 집안과 결혼시키면 우리 집안이 이득 보는 건 전혀 없잖니? 왜? 내가 말하는 조건이 너무 터무니없어 보여? 그럼 결혼하지 말던지. 너희들이 사랑한다고 해서 그냥 허락해줄 수는 없다. 왜 사람들이 끼리끼리 살아야 하는지 알아? 빈부격차가 너무 심하면 나중에 우리에게 빌부터 먹으려는 게 뻔히 보이거든. 돈은 사람도 편하게 한다고 하지. 그 말은 가진 게 없는 사람들에게 해당이 되는 문제야. 워낙 없이 살았으니 돈만 보면 환장하거든. 그런데 네가 우리 아들에게 접근해서 인생 편히 살려고 하는 거 뻔히 알고 있는데 내가 그걸 두고 봐야 하는 거니? 아까 말한 대로 우리 집안의 재산과 비슷하게 맞춰서 다시 인사 오거라. 그렇지 않으면 내 눈에 흙이 들어와도 이 결혼 절대 반대할 거다. 더 이상 얼굴도 보고 싶지 않고 할 말 없으니 나가라. 너무나 터무니없는 조건으로 인해 병실을 나오면서 저는 결국 눈물을 흘리고 말았어요. 그때 당시 남편은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와 결혼 하나 할 수 없냐며 괴로워했어요. 힘들어하는 아들을 바라보며 모든 건 집안의 평화를 위해서 그런 거라고 못을 박았고 점점 더 안 좋아지는 분위기에 병원에 떠들썩해지자 여러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없어서 남편을 진정시키고 병원에서 나왔어요. 그렇게 저희는 절대 결혼을 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었지만 남편의 결단력 있는 행동에 시모는 당황을 했어요. 저와 결혼을 하기 위해 물 한 모금 마시지 않고 모든 걸 포기한 상태였어요. 시모는 어느 정도 버티다가 끝날 거라고 생각했었는지 절대 넘어가지 않으려 했지만 그 기간이 오래되면서 남편의 몸 상태에 문제가 생겼고 결국 쓰러지는 상황까지 발생이 되었었어요. 탈수 증상으로 인한 쇼크 상태였고 한참 동안 정신을 차리지 못했던 남편을 보려 나타난 순간 어머님은 제 머리채를 잡으셨습니다. 네가 우리 아들을 세상 떠나게 하려고 아주 작정했구나. 여기가 어디라고 들어오는 거야? 당장 안 나가? 이렇게 된 게 왜 전부 제 탓으로만 생각하시는 거예요? 제가 부족하다고 해서 피해를 드린 적이 있나요? 왜 태환 씨 인생을 어머님이 관여하시는 건데요? 너무 심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저희가 앞으로 행복하게 잘 살아가는 모습 보여드릴게요. 그러니 제발 결혼 허락해 주세요. 이러다 더 큰일이 날까봐 걱정이에요. 어머님은 태환 씨가 정말 어떻게 됐으면 좋겠어요? 결국 시모는 털썩 주저앉아 오열을 하고 말았어요. 여태까지 힘들게 키운 자식이 보잘것없는 집안의 여자랑 결혼한다며 인생 헛살았다고 땅을 치며 괴로워하셨습니다. 그런 말 들으니 기분이 좋지 않았지만 더 이상의 안 좋은 상황을 만들고 싶지 않아 아무 말 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어요. 남편은 정신이 들었는지 겨우 눈을 뜨며 저를 찾기 시작했고 제가 앞으로 다가가자 저를 밀치며 시모는 남편의 몸 상태를 확인했어요. 고개를 돌리며 시모의 얼굴이 보고 싶지 않다고 나가주길 원했어요. 남편이 시모에 대해 실망을 많이 했는지 앞으로 2번 다시 얼굴을 보고 싶어 하지 않았고 충격적인 말들을 듣게 되면서 시모가 잘못을 인정하게 되었어요. 결국 저희는 남편의 희생으로 인해 결혼까지 할 수 있었습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그냥 결혼식을 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힘겹게 결혼을 하게 된 만큼 식이 진행이 되는 동안 남편과 저는 눈물이 멈추지 않았고 앞으로 행복하게 살기를 간절히 원했어요. 꿈만 같은 날들의 연속에 믿기지 않았어요. 저는 그래도 결혼을 허락해 주신 시모의 결정에 너무 감사했고 앞으로 살아가면서 제가 노력한 만큼 알아주실 거라 생각해 정말 사소한 거 하나부터 10까지 많은 신경을 썼어요. 그래서 그런지 시모도 처음에는 강하게 부정하고 얼굴조차 보고 싶어 하지 않았지만 서로 알아가면서 저를 좋게 봐주시는 듯 했고 조금씩 좋아지는 관계에 있어 시댁의 사랑을 한 몸에 받을 수 있는
임신 소식까지 가져오게 되었어요. 결혼한 지 1년 만에 찾아온 아이였습니다. 아무래도 임신을 한 이후부터 시모가 눈에 띄게 저에게 많은 신경을 써주기 시작했어요. 무심한 척 먹는 것부터 생필품까지 전부 임산부들만 사용하는 제품으로 준비를 해주었고, 시어머니가 저에게 보여주는 관심이 싫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양가 집안 축복을 받으며 과거의 일은 전혀 잊고 잘 살아가고 있었어요. 하루가 다르게 배는 점점 불러오기 시작하더라고요. 너무 신기했어요. 제 몸속에 또 다른 생명이 태어나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했었어요. 어떻게 지내고 있나 한번 찾아와 봤다. 뱃속에 있는 아이는 잘 크고 있고 입덧이 없으니 일단 몸은 편할 것 같네. 조만간 아들인지 딸인지 알 수 있지 않나? 그때 같이 가보도록 하자. 그리고 이거 먹어라. 동네 주민이 준 건데 임산부 면역 올려주는데 특효라고 하더라. 네가 건강해야 뱃속에 있는 아이도 건강한 거 잘 알고 있지? 내가 주는 거 제때 챙겨 먹어야 둘 다 건강할 수 있는 거야. 감사합니다. 이렇게까지 신경 써주시니 요즘에 살이 더 찌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도 어머님께 연락드리려 했었는데요. 다음 주쯤에 산부인과에 가서 검사받는 날이라 같이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 한약이에요? 어떤 성분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몸에 좋은 게 전부 들어있는 거지 뭐겠어. 내가 뭐 문제 있는 거라도 줄까봐 그러는 거니? 걱정하지 말고 먹어둬라. 무심한 척 많은 것들을 챙겨주신 시어머니는 어느 날 저에게 의문의 한약을 주셨어요. 동그랗게 생긴 환이었는데 꽤 고약한 정도의 한약 냄새가 제 코끝을 찔렀고 인상을 찌푸릴 정도로 거부감이 들었어요. 제가 머뭇거리는 모습을 보이자 시모는 정수기에서 물을 한 컵 받더니 너무 크면 반으로 쪼개 먹으라면서 직접 잘라주었고 제 입에 강제로 한약을 넣어주셨습니다. 시모는 하루에 1개씩 먹으면 된다고 얘기하셨지만 다음날부터 절대 먹지 말아야 할 것 같다는 생각에 아무 말 없이 미소만 띄었어요. 그렇게 남편이 퇴근하고 집에 들어왔고 시모가 직접 준비한 음식들을 저녁으로 함께 먹었습니다. 그런데 한약 냄새가 계속해서 올라오길래 너무 곤욕스러워 그때부터 시작도 하지 않았던 입덧을 하기 시작했어요. 결국 먹었던 전부를 화장실에서 쏟아내었고 충격적이게도 한 번 시작한 울렁거림은 좀처럼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한약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어머님께 이야기를 하니 원래 비싼 약재일수록 쓴맛은 당연한 거라며 절대 버리지 말고 하루에 한 번은 꼭 먹으라며 신신당부하더라고요. 하지만 시어머니가 저희 집에서 식사를 끝내고 집으로 돌아간 이후부터 한약은 절대 입에 대지 않았어요. 저에게는 입덧이 없을 줄 알았는데 울렁거림이 시작된 이후로 계속해서 입덧을 하게 되었고 제대로 된 식사는 아예 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 아무래도 몸 상태가 별로 좋지 않다는 것 때문에 남편이 신경이 쓰였는지 시어머니한테 제 몸 상태를 알려주었고 걱정스러운 표정을 하시며 찾아오셨습니다. 제가 일어나지 못할 정도로 힘들어 하다 보니 집안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갑자기 왜 입덧을 하기 시작한 거야? 이렇게까지 심한 거 보면 분명 아들일 것 같기는 한데 내일 산부인과에 가기로 했는데 이런 몸 상태로 갈 수는 있겠어? 아무것도 안 먹었다며? 이런 일 있으면 진작 연락을 하지 그랬어. 기다려보거라. 내가 죽이라도 써줄 테니. 아유, 집안 꼴이 이게 뭐야? 빨래도 못할 정도로 심각했던 거야? 병원이라도 가보지 그랬어. 죄송해요, 어머님. 기운 차리고 일어나야 하는데 냄새에 너무 민감해지다 보니 조금만 활동하면 올라오는 냄새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겠더라고요. 어제는 변기통 붙잡고 살았다니까요. 그래도 오늘은 아무것도 안 먹어서 그나마 이 정도예요. 시어머니는 제가 하는 말을 가만히 들어주셨고 묵묵히 집안일을 도와주셨어요. 처음에는 저를 잡아먹을 정도로 결혼을 반대하셨던 분이 너무 많이 놀랄 만큼 바뀌셨고 너무 감사했어요.
며느리로 확실하게 받아주신 것 같아 괜스레 눈물이 흐르더라고요. 그렇게 시어머니의 도움으로 집안은 모두 정리가 되었고 소파에 앉아 한숨 돌리시던 어머님은 저에게 죽을 건네 주었어요. 다행히 죽에 대한 거부 반응은 나타나지 않아 기운 차릴 정도로 먹을 수 있었어요. 그렇게 어머님은 함께 있으면서 퇴근한 남편의 저녁상과 다음날 출근하기 전에 아침상까지 전부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처리해야 될 일을 전부 마무리 짓고 함께 산부인과에 찾아갔어요. 그리고 그토록 기다리던 초음파로 아이의 상태를 확인하면서 원장님 입에서 나온 말은 이쁘게 생겼다는 말이었고 어머님이 재차 물어보자 원장님은 똑같은 대답을 해주었어요. 표정이 굳어버린 어머님을 바라보며 불안감을 느끼긴 했지만 그렇다고 크게 문제가 일어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쁘다는 말은 뱃속에 있는 아이가 지금 딸이라는 말이잖아. 내가 한 5번은 물어본 것 같은데 전부 이쁘다는 말뿐이었네. 뭐 어쩔 수 없지. 아들은 다음에 생각해야 되겠다. 참고로 아이는 연년생으로 낳아야 네가 나중에 힘이 덜 든단다. 처음에는 힘들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분명 잘 결정했다고 생각될 거다. 그럼 여기서 시애미는 버스 타고 집에 가마. 시어머니와 좀 더 시간을 보내려 했지만 약간 실망하셨는지 표정을 감추지 못하셨어요. 그래도 크게 문제가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제가 산부인과 들어가기 전에 물어봤는데 둘 다 상관없다며 건강하게만 낳아주길 원하셨어요. 그렇게 시어머니는 일주일 정도의 기간 동안 연락이 없으셨고 제가 전화나 문자를 해도 받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기분을 풀어드려야 할지 걱정이 되었고 이런 문제를 남편과 대화를 하면서 해결 방법을 찾아보려 고민한 결과 주말에 시간을 내서 시댁에 찾아가는 방법이 최선일 것 같아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하게 되었어요. 아버님께 출발하기 전날에 연락을 하니 약속이 없으니 얼굴 한번 보자며 밝은 목소리로 집안의 분위기에 대해 알려주었어요. 시어머니는 별 문제 없다며 몸조심해서 내려오라고 잠시 동안 안부 전화를 끝내고 주말 동안 시댁에 있을 생각하며 짐을 챙겼습니다. 그렇게 기다리던 주말이 되었고 시댁에 찾아가니 아버님이 현관에서 저희를 맞아주셨어요. 시어머니는 주방에서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고 제가 인사를 하니 정신없는지 일손을 거들어주길 원하셨어요. 그렇게 정신없이 한상 차려진 음식을 맛있게 먹으며 별 문제 없이 대화를 하고 있었어요. 너 이제 출산날이 얼마 남지 않았잖니? 그래서 말인데 당분간 내가 너희 집에서 함께 생활을 해야 될 것 같다. 그래, 그렇게 해야 되겠네. 만약 내가 출근한 사이 진통이라도 오게 된다면 아무래도 문제가 생길 거 아니야. 어머니가 옆에 있어주는 게 훨씬 안정이 되지. 출산 날이 이제 일주일도 안 남았잖아. 언제 어떻게 진통이 올지 모른다고. 그래,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구나. 일단 우리 며느리와 뱃속에 있는 아이가 우선이니까 좋은 생각이니 그렇게 하도록 하자. 내가 그래서 며칠 동안 연락을 제대로 하지 못한 건 너희 집에서 생활해야 되니까 짐도 싸야 하고 이것저것 자잘하게 음식거리 챙겨뒀으니 이따가 아들이 차에다 싣고 가면 된다. 그대로 냉장고에 넣어두면 돼. 다음날 엄마가 가서 정리하마. 모두의 의견을 따르기로 했어요. 저 혼자 집에 있다가 진통이 오면 확실히 위험해지는 건 맞으니까요. 출산이 임박해 오면서 조금씩 몸에 신호가 오는 것 같긴 했었거든요. 그렇게 주말 동안 시댁에서 시간을 보내려 했지만 시부모님의 결정으로 인해 그날 당일 바로 올라오게 되었고 시모는 시댁에서 해야 될 일을 마저 정리하시고 다음날 올라오셨어요. 그렇게 며칠 동안 시어머니와 함께 생활을 하게 되었고 별 문제 없이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와 함께 지낸 지 하루가 지날 시점부터 몸이 간지럽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샤워를 좀 해야 될 것 같아 샤워실에 들어갔는데 몸 여기저기에 불긋불긋한 반점들이 몇 개 보이기 시작했고
아무래도 임신을 하면서 생긴 피부 트러블일 것 같아 샤워하고 나와서 보습제를 평소보다 많이 발랐어요. 만삭이 되면서 배가 늘어나다 보니 아무래도 튼살이 생긴 것 같은 느낌에 배 주위를 집중적으로 바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가려움증은 좀처럼 쉽게 가라앉지 않더라고요.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하면서 버티고 버텼는데 도저히 잠을 잘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해지다 보니 안 되겠다 싶어 자고 있는 남편을 깨웠어요. 그리고 몸 상태를 확인했는데 충격적이게도 몸 전체가 빨갛게 붉은 반점들이 퍼져 있었고 쓰라림과 동시에 따가워서 샤워를 하고 나왔어요. 하지만 점점 더 심해지는 바람에 무언가 문제가 있어 급하게 응급실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진단 결과 임신 소양증이 의심이 된다며 임신 초기나 막달에 생기는 증상이라고 출산하면 자연스럽게 없어질 거라고 얘기했지만 아직도 출산 기미가 보이지 않아 너무나 괴로운 고통에 하루하루가 힘이 들었어요. 병원에서 처방해준 제품을 몸에 바르니까 그래도 조금씩 좋아지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꼭 샤워를 하고 나와서 보습을 하면 붉은 반점이 더 많이 생겼고 아무래도 보습 로션이 저와는 맞지 않는 것 같아 폐기처분했어요. 하지만 약을 바르는 것도 그때뿐이었고 하루하루 괴로움을 이겨내야만 했습니다. 자는 동안 저도 모르게 몸을 긁어대니 상처가 생기게 되면서 염증을 유발했고 산부인과에 다시 들려 다른 약으로 처방을 받았고 집에 들어왔는데 그 순간 시어머니가 화들짝 놀라며 무언가를 급하게 숨기더라고요. 제대로 본 건 아니라 그냥 제가 와서 놀란 듯 보였고 별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산부인과에서 처방해준 약을 먹고 깨끗이 샤워를 한 뒤에 보습을 하려고 새로 구매한 제품을 꺼냈는데 얼굴에 로션을 바른 상태라 손이 미끄러웠는지 보습 로션을 떨어뜨렸고 바닥에 떨어진 로션을 줍는 순간 밑바닥에 작은 테이프 하나가 붙어 있더라고요. 뭔가 싶어 살짝 뜯어보니 아주 미세한 구멍 하나가 있었고 그 구멍을 막기 위해 테이프로 막은 것 같았어요. 그런데 무언가 이상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제가 들어올 때 보습 로션을 만지더니 급하게 다시 제자리에 넣는 것 같았는데 아무래도 무언가 이를 꾸미고 있는 것 같아 혹시 몰라 임산부만 사용하는 제품 전체를 뒤집어 보니 제가 사용하는 제품 전부가 밑바닥에 작은 테이프가 붙어 있었고 작은 바늘구멍 같은 게 뚫려 있었어요. 그때 생각했죠. 제가 여태껏 바른 제품들에 무언가를 첨가했다는 느낌이 확실하게 다가왔고 그날 저녁 혹시 몰라 제품을 바르지 않고 남편 팔에 아주 살짝 발라봤는데 다음날 아침 남편 팔 한쪽이 붉게 두드러기가 올라왔더라고요. 그 순간 엄청난 소름이 돋았고 제가 없는 사이 시어머니가 저지른 행동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가까운 디지털 제품을 판매하는 곳에 들려 12시간 정도 녹화를 할 수 있는 소형 카메라를 구매했고 안 보이게 설치했어요. 어머님, 제가 오늘 잠시 친정에 좀 다녀와야 할 것 같은데요. 한 6시간 정도 뒤에 나 올 것 같아요. 괜찮으시죠? 그럼 오기 전에 연락 한 통하고 오면 좋을 것 같은데 갑자기 불쑥불쑥 들어오면 내가 너무 놀라잖니. 요즘 심장이 약해서 갑자기 들어오면 내가 쓰러질 것 같구나. 연락 한 통하는 게 어려운 건 아니니까 출발하기 전에 꼭 연락해 주렴. 제가 요즘에 임산부들에게 좋다는 뱃살 크림을 구매했거든요. 아무래도 보습이 중요한 것 같아서 이걸로 쓰기로 했어요. 그리고 샴푸도 너무 기름지는 것 같아서 다른 임산부가 쓰는 다른 제품으로 바꿔놨어요. 그런데 이 제품들이 너무 아깝잖아요. 임산부가 쓰는 거라 성분도 약해서 괜찮은데 어머님 쓰실래요? 몇 번 쓰지 않았던 거라 괜찮아요. 드릴까요? 아니다. 나는 쓰는 제품만 사용하기 때문에 다른 제품 사용하면 피부에 두드러기가 올라와. 그냥 폐기처분하거라. 어머님은 사용하지 않겠다며 강하게 거부하셨어요. 확실히 의심이 들 만한 행동들과 당황스러운 표정은
점점 더 이상하게 다가왔고 그렇게 외출을 하고 한참 동안 집 근처 카페에 있다가 시어머니한테 연락을 한 뒤 집으로 들어갔어요. 시어머니는 저녁 준비를 하셨고 아무렇지도 않은 척 평소 때와 똑같이 생활했어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화장실에 들어가 볼일을 보는 것처럼 행동하며 급하게 샴푸 밑부분을 봤는데 충격적이게도 똑같이 테이프로 막아져 있었습니다. 너무나 소름이 돋았고 숨겨둔 소형 카메라들을 시어머니가 안 볼 때마다 한 개씩 수거했어요. 그리고 모두가 잠든 새벽에 조심스럽게 영상들을 확인했는데 그 안에는 엄청난 장면들이 녹화가 되어 있었고 도저히 믿을 수 없는 행동들에 화가 머리끝까지 차올랐어요. 시어머니는 무언가 알 수 없는 약품을 밑바닥에 주삿바늘로 주입을 시켰고 제가 바꾼 제품들 전부를 똑같이 만들어 놓았어요. 그리곤 잘 섞이게 하려고 마구 흔들더니 제자리에 가지런히 올려놓았습니다. 두 얼굴을 가진 시어머니의 행동들이 믿기지 않았고 카메라를 전부 항상 가지고 다니는 출산 가방에 숨겨놓았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너무 큰 충격을 받았는지 점점 진통이 오기 시작했고 갑작스런 몸의 변화에 배를 움켜쥐며 비명을 지르니 남편이 제가 괴로워하는 모습에 급하게 저를 일으켜 세웠어요. 너무 힘들어하는 모습에 남편이 출산 가방을 대신 들어주려고 하는데 가방 안에 있던 소형 카메라들이 우르르 쏟아졌고 그걸 본 남편이 당황스러운 듯 저를 바라보며 뭐냐고 물어보는 말에 차마 제 입으로 시어머니의 충격적인 행동을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대충 상황 파악을 하게 되었던 건지 저를 잠시 침대에 눕힌 상태에서 방문을 걸어 잠그더니 떨어진 카메라들을 가방에 다시 주워 담았고 방문을 두드리며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자 남편은 진통이 오는 것 같아 짐을 챙기고 있으니 잠시 기다리라고 자연스럽게 상황을 이어나갔어요. 그리고 남편과 시모와 산부인과에 도착을 했고 저는 분만실로 향하게 되었어요. 걱정스러운 남편이 안절부절 못하면서 저를 따라왔고 제 옆에서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그러는 사이 남편은 저희 부모님께 진통이 오고 있다고 소식을 전했고 아버님도 급하게 산부인과로 달려오셨어요. 결국 양가 집안 한자리에 모인 상태에서 힘겹게 출산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아 힘겹게 눈을 뜨며 아이를 바라봤는데 원장님과 간호사분들이 급하게 응급조치를 하기 시작했어요. 아이한테 문제가 생겼는지 바쁘게 움직이기 시작했고 숨을 쉬지 않는다며 다급하게 자리를 옮겼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누워만 있었고 그렇게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흐르고 분만실로 들어온 원장님은 고개를 떨구고 있었어요. 충격적이게도 태아는 몇 시간 전에 세상을 떠난 것 같다는 말과 함께 믿을 수 없는 결과를 안겨주었어요. 세상이 무너질 것만 같은 사실은 진실이었고 제가 분만실에서 오열을 하기 시작하자 남편이 급하게 분만실로 들어왔어요. 믿을 수 없는 결과에 남편 또한 털썩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전부 시어머니가 한 행동으로 인해 생긴 결과인 것 같아 오열을 하고 있는 남편에게 출산 가방에 있는 카메라를 확인해 보라고 얘기했고 저는 모든 처리를 끝내고 병실에 몸을 옮겼습니다. 아이의 얼굴만 확인할 수 있었고 10달을 품었던 아이를 다시는 볼 수 없다는 게 너무나 가슴이 아팠어요. 그리고 모든 영상을 남편이 확인했는지 형사들이 병원으로 찾아왔습니다. 모두가 눈물을 흘리고 있는 가운데 형사들이 시어머니를 붙잡으며 조사를 하기 위해 연행을 했어요. 자기를 왜 끌고 가냐고 난리를 쳤지만 남편이 건넨 카메라에 담긴 충격적인 진실들에 결국 아무 말 하지 못하고 경찰서로 연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모가 가지고 있었던 소지품들과 저희 집에 있던 제품들 전부 조사를 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알게 된 결과는 엄청난 충격을 안겨주었어요. 하지만 태어난 아이의 장래가 우선이었기 때문에 모든 걸 처리한 뒤에 진행해야 했습니다.
세상의 빛을 못 보고 떠나버린 아이를 위해서라도 시어머니를 절대 용서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알게 된 건 샴푸나 보습 로션 등 피부에 닿은 모든 제품에 시어머니는 알 수 없는 약품들을 섞어 주입했었고 그걸 몸에 발랐었기 때문에 피부에 트러블이 올라온 거였어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시어머니가 주셨던 환으로 된 한약에서 특정한 약품이 나왔었고 그건 임산부가 섭취하면 안 되는 제품이 섞여 들어 있었습니다. 태아에게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로 절대 섭취하면 안 되는 거였어요. 그런 게 시어머니의 소지품에서 그 약품이 나오면서 결국 자백을 하고 말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여드름이나 지루성 피부염에 쓰이는 치료제이지만 임산부는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될 정도로 금지되는 제품이었는데 이런 일을 꾸미고 있었다는 거에 그동안 저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 알 수 있었어요. 겉으로는 잘해주는 척 모든 걸 신경 써주셨지만 뒤에서 모든 일들을 꾸미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어머니는 사람이 해선 안 될 행동을 했기 때문에 법적인 처벌을 면할 수 없었어요. 징역을 살아야 했고 이런 결과에 남편 또한 충격에 헤어나오질 못했습니다. 양가 집안 모두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했고 징역을 살고 있는 시어머니가 그곳에서 편하게 지내고 있을 걸 생각하니 너무나 화가 치밀어 올라 결국 정신과 치료까지 받게 되었어요. 자신의 잘못은 절대 인정하지 않았고 되려 저와 남편이 자기 말을 무시하고 결혼한 대가라며 자기를 잘못 건드렸다고 자신의 행동이 정당하다는 어이없는 말을 주장하고 있어요. 결국 이런 문제로 인해 남편과도 더 이상 결혼 생활을 이어나갈 수 없었어요. 남편만 보면 시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라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그렇게 남편과도 이혼을 하게 되면서 행복할 것만 같았던 결혼 생활은 막을 내리게 되었어요. 저에게 이런 아픔까지 주면서 반대한 그 사람을 평생 증오하며 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하루하루가 너무 괴로움의 연속이지만 하루라도 빨리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네요. 언젠가 징역을 살고 있는 그 사람이 제 기억 속에서 지워지겠죠. 제 사연을 들어주신 분들, 저에게 위로의 한마디씩 부탁드려요. 정말 너무나 괴롭네요. 젊은 나이라서 주변 분들은 금방 털고 일어날 수 있을 거라며 격려해주고 있지만 쉽지가 않네요. 언젠가 그날이 오기를 기다리며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루하루 힘든 삶을 살고 계시겠지만 힘내시고 좋은 날이 가득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기 사연을 올렸던 분들과도 같이 저도 매번 읽어보기만 하다가 용기 내서 글을 써보려고 합니다. 아마도 이 글을 보고 있다면 본인 이야기인 줄 본인은 알겠죠. 저는 30대 여자입니다. 저는 어려서 친아빠의 재혼으로 인해 새엄마와 친아빠와 같이 살았어요. 처음엔 괜찮았죠. 아빠와 엄마의 이혼으로 인해 저는 새엄마와 같이 살게 되었지만 저에게 잘해주시는 새엄마 때문에 친엄마의 빈자리를 느끼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고 어느 날 새엄마가 어느 여자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본인이 전 남편과 낳은 딸이었죠. 그 후로 제 삶은 180도 달라졌어요. 다들 예상하셨다시피 새엄마에게 구박이란 구박은 다 받고 자랐죠. 오히려 아빠에게 본인이 데려온 딸을 좋아하게 만들었으니까요. 동생이 울면 내가 때려서 그렇다, 내가 동생을 시기하고 질투한다 등 말도 안 되는 말로 아빠가 저에게 실망하는 일을 만들었죠. 저희 집은 워낙 아빠가 물려받은 재산이 많아서 살기가 여유가 있었어요. 저도 어려움 없이 자랐고요. 하지만 새엄마의 구박은 견디기 정말 힘들었죠. 그럴 때일수록 친엄마가 그리웠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미움받는 집에 있어야 할까라고 생각하면서요. 어쩜 이리 못됐니? 네 동생이 네 인형 가지고 노는 꼴을 못 보는 거야? 애가 왜 이렇게 욕심이 많아? 아주 심술쟁이구나. 갖고 놀게 해주면
얘가 계속 안 준단 말이에요. 저도 갖고 놀고 싶은데 왜 저한테만 그러세요? 희영이한테는 아무 말도 안 하면서. 어머, 어머. 눈 똑바로 뜨고 말 대답하는 것 좀 봐. 너네 엄마가 그렇게 가르쳤니? 아주 치엄마 닮아서 대바라져서는. 우리 엄마 욕하지 마요. 아줌마가 뭘 알아. 나 우리 엄마한테 데려다 줘요. 네? 여기서 살기 싫단 말이에요. 네가 네 발로 나가. 내가 널 데려다 주면 아빠가 가만 계시겠니? 네가 아빠한테 가서 엄마랑 살고 싶다고 하란 말이야. 내가 다 잃을 거예요. 엄마가 오늘 저 때린 거랑 구박한 거 아빠가 알면 가만 있겠어요? 희영이랑 엄마랑 다 잃을 거예요. 네가 덜 맞았지? 얼른 나가버려. 너네 엄마한테 가란 말이야. 여기엔 네가 있어야 할 곳이 아니야. 알겠어? 아유, 징글징글해. 계모는 그렇게 저에게 친엄마한테 보내달라고 말을 하라고 종용했죠. 저 역시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친엄마에게 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어요. 하지만 친엄마는 경제적으로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쉽진 않았죠. 그렇게 계모에게 가정 구박을 다 받고 전 고등학생이 되었습니다. 아빠 회사에서는 저를 상속녀라고 했지만 사실상 새엄마의 입김이 심했기 때문에 그 모든 사람들도 새엄마 눈치를 보기 바빴죠. 아빠도 답답했던 게 제 말보다는 새엄마 말을 들었으니까요. 그렇게 불우한 유년기를 지나 저는 20살이 되었습니다. 이제 새엄마의 구박도 지치고 제 말을 들어주지 않는 아빠의 말도 지쳤어요. 결심을 한 순간이었어요. 대학도 붙었겠다. 이제 조금은 독립을 해야겠다고 말이죠. 아빠의 울타리에서 벗어나 친엄마에게 가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전 아빠에게 통보를 하고 집을 나갈 준비를 했습니다. 아빠의 반대를 무릅쓰고 말이죠. 너 이 집을 지금 나간다면 영원히 내 딸이 아니야. 알겠어?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이제 와서 친엄마한테 간다고 해? 아빠가 내 말을 들어준 적이나 있어요? 맨날 새엄마 편, 희영이 편. 난 이 집에서 뭐해요 도대체? 나도 사랑받고 살고 싶어, 알아? 뭐? 너 해달란 거 지금까지 다 해주지 않았니? 그리고 설사 내가 희영이 편을 든다 하더라도 넌 이하비 속을 모르니? 표현을 안 하는데 어떻게 알아요? 지긋지긋해요. 새엄마한테 놀아나는 아빠도 그리고 얄미운 희영이도 나가게 해주세요. 친엄마라고 널 반길 것 같아?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널 나한테 버리고 간 여자다. 그런데도 친엄마를 찾고 싶다는 거야? 아빠보단 낫겠죠. 새엄마 말이라면 고지골대로 듣는 아빠보다요. 일부러 눈 감고 귀 막은 아빠보단 나아요. 안녕히 계세요. 전 아빠에게 그 말을 남기고 친엄마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친엄마와 눈물의 상복을 했죠. 아빠와 살던 때랑은 다르게 풍족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엄마의 사랑만 있다면 충분했어요. 제가 집을 나간 그 순간 새엄마와 희영이는 얼싸안고 춤을 췄다고 했죠. 엄마도 처음엔 저와 떨어져 있던 시간만큼 저를 애틋하게 여기셨지만 두고두고 했던 말이 완전 남 좋은 걸 해준 거라고 했어요. 그리고 생각과는 다르게 그렇게 기뻐 보이지 않았습니다. 10여 년 만에 본 엄마는 엄마 혼자도 먹고 살기 힘들어 보였으니까요. 오히려 딸이라고 찾아온 제가 부담스러운 눈치인 것 같았어요. 또 한 번 좌절하고 실망했죠. 어디서든 사랑받지 못하는구나 하면서요. 아휴, 조금만 더 버티지. 그럼 엄마가 알아서 찾아올 텐데. 네 아빠 재산 다 네 건데 지금. 이렇게 나온 이상 너네 아빠가 가만히 있겠니? 아마 그 새엄마라는 사람이랑 그 딸한테 갔겠지, 안 그래? 남 좋은 일 하는 거야. 아유, 속상해. 난 괜찮아. 돈 필요 없어. 마음이 풍족한 게 중요한 거지, 안 그래? 그러니까 그만 말해, 엄마. 난 지금이 좋으니까. 내가 얼마나
가중구박 당하고 살았는지 알아? 엄마가 그거라면 이렇게 말 못할 거야. 그러니까 그런 얘기 그만했으면 좋겠어. 속상해서 그렇지. 그렇게 구박당하고 결국엔 집을 나왔으니 아유 아까워 죽겠네. 그래도 네 아빠께 다 네 건데. 그만하라니까. 그럼 내가 계속 구박받고 살았으면 좋겠어? 아빠도 변했어, 알아? 내 말은 들어주지도 않는다고. 그래, 엄마가 죄인이다. 내가 죄인이지. 널 그렇게 두고 나가는 게 아니었는데 엄마가 조금만 참았어야 했는데 아휴. 엄마는 미안하다고 하셨지만 그래도 조금은 더 참지라는 마음인 것 같았죠. 처음엔 좋았지만 여기나 저기나 제가 마음 붙일 때는 없어 보였어요. 날 진심으로 누군가는 사랑해줄까? 내가 도대체 왜 태어났을까 하는 생각에 휩싸여 모든 세상에 적대적일 무렵 전 한 남자를 만났어요. 처음으로 정말 누군가에게 사랑받는다는 느낌을 준 남자. 금세 사랑에 빠졌죠. 그리고 불타는 연애를 했습니다. 예비 시어머니는 아무것도 가진 거 없는 저를 마음에 들어 하시지 않았어요. 제가 공무원이나 있는 집 자식이었으면 좋겠다고 제 앞에서 대놓고 말했으니까요. 그 정도로 좋아하시지 않는 티를 내셨습니다. 그래도 남자친구가 저를 너무 사랑한다는 말에 결혼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렇게 저희는 결혼을 하게 되었죠. 이미 아빠와는 연을 끊고 나왔기 때문에 결혼식에 아빠를 부를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엄마만 있는 결혼식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훗날 아빠가 제 결혼 소식을 듣고는 큰 충격을 받은 듯 했지만 그때는 아빠에 대한 원망이 가득할 때라 별 개의치 않았죠. 그렇게 저의 신혼생활이 시작되었어요. 남편도 공무원 초년생이었기에 저희는 시댁에서 신혼이 시작되었죠. 행복할 줄만 알았던 결혼생활이 고단한 생활의 시작이었어요. 이제 우리 집에 시집을 왔으니 우리 집 법을 따라야겠지.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밥 차리는 건 기본이다. 알겠니? 네, 그렇게 할게요. 그럼 아침 차리고 제가 낮엔 일을 가니까 저녁에 갔다 와서 저녁도 차리면 되는 거죠? 그래. 아버님 항상 똑같은 국 안 먹으니까 국은 아침 따로 저녁 따로 차리는 거 잊지 말고 알겠니? 양 조절을 잘해야 돼. 네, 노력할게요. 이제 저도 준순 씨 가족이 되었으니 가족의 룰을 따라야죠. 제가 잘할게요, 어머니. 예쁘게 봐주세요. 아유, 네가 공무원이었으면 얼마나 좋았겠니? 안 그래? 아무래도 정년도 보장되어 있고 중소기업 얼마나 간다고. 어머님은 제가 잘한다는 말에도 대꾸는 없으셨어요. 그저 저를 계속 아쉬워하시는 마음을 표현하셨죠. 속상했습니다. 남편은 공무원 초년생이었기 때문에 며느리도 공무원 며느리를 보고 싶어 하셨지만 제가 공무원이 아니라 일반 회사원이었기 때문에 저를 마음에 안 들어 하셨습니다. 아무래도 공무원인 본인 아들이 조금 더 특별한 여자와 결혼하길 바라셨으니까요. 그래도 전 꿋꿋이 견뎠어요. 어려서부터 눈칫밥을 많이 먹고 자랐기에 이 정도 눈치쯤이야 견딜 수 있었거든요. 그렇게 시집살이는 시작이 되었고 점점 고단한 날들도 들어갔죠. 그것도 모자라 시어머니는 공무원 공부를 하라며 저를 다그치시는 날도 많았습니다. 얼마나 서럽던지 어디 가서 못 배웠단 소리는 들어본 적이 없는 저였지만 친정백도 없고 평범한 회사원인 저는 공무원 아들에게 성에 차지 않는 며느리감이었죠. 스트레스는 극에 달해갔어요. 무슨 말만 하면 어머님은 다른 집과 비교를 하셨으니까요. 예, 그 회사 다녀서 얼마나 버니? 안정적이긴 한 거야? 나 원참? 우리 준수 똑같이 공무원 색시 아니면 신정 좀 빵빵한 집에 장가 보내고 싶었는데. 아휴, 똑같은 훅수저 만나서 어쩌니? 우리 준수가 고생하는 거 아니야? 직업이 번듯하기라나 돈이 많기라나. 네?
아, 그러셨구나. 그래도 어머니 저희 회사도 자본금도 튼튼하고 아이 가져도 육아휴직에 출산휴가 다 나오는 직장이에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나름 중소기업이라도 탄탄하거든요. 준수 씨 고생 많이 안 할 거니까 걱정 붙들어 매세요, 어머니. 참나? 애 낳고 끝까지 다닐 수나 있겠어? 그런 회사? 너네 친정이 돈이 없으니 너희 무조건 맞벌이다. 알겠어? 네, 저도 맞벌이 할 생각이니까 걱정 마세요. 아직 아이도 없고 요즘 세상에 혼자 벌어서 어떻게 먹고 사나요? 저도 알아요. 시어머니는 그저 아들이 저 때문에 고생할까 전전긍긍하였죠. 시댁은 저희 엄마만 보셨기 때문에 제가 엄청 잘 살았다는 집의 딸인 걸 모르거든요. 저 역시도 내 발로 뛰쳐나온 집 미련 같지 않았고요. 나름 그래도 중소기업에 잘 다니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어머님은 그마저도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셨고요. 매번 이렇게 저에게 스트레스를 주었습니다. 하지만 더 견딜 수 없는 것은 결혼 전 저에게 유일한 안식처를 주었던 남편마저도 점점 저를 무시하기도 하고 저에게 거짓말하는 일이 늘어나기 시작할 때부터였어요. 시댁과 같이 사는 저로서는 최대한 집에서 큰 소리 나지 않게 남편을 달래도 보고 애원도 해봤죠. 오늘도 늦게 들어와? 아니, 6시면 땡 아니냐고 공무원이. 야근이 얼마나 많길래 월급 보면 수당도 얼마 없더구만. 야근하는 거 맞아? 네가 뭘 알아? 공무원 세계를 알아? 맨날 민원인 상대하는 것도 지치는데 내가 집에 와서까지 널 이렇게 상대해야 해? 내가 민원인이야? 난 자기랑 대화도 하고 싶고 얘기도 하고 싶은데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 그럼 나랑 결혼 왜 했어? 그야 그땐 내가 미쳤었지. 뭐가 좋다고. 좀 더 현실을 생각했어야 하는데 평생 이렇게 살다간 집도 못 사겠다. 뭐? 무슨 말이야 그게? 당신도 어머니처럼 내가 좀 더 빵빵한 집의 딸이 아니라서 후회된다는 거야 지금? 말을 말자. 피곤하게 좀 하지 마. 나 진짜 일터에서도 피곤하니까 집에 와선 좀 쉬고 싶다. 바가지 좀 긁지 마, 제발. 난 대화하자는 거야. 바가지가 아니라. 맨날 늦게 들어오고 연락도 잘 안 받고. 우린 언제 대화해 그럼? 결혼 전엔 그렇게 나밖에 모르더니 결혼하니까 180도 바뀌었어 사람이. 내가 사랑이 얼마나 길은 줄 알면서 자기가 더 나빠 정말. 지겹다. 그 얘기 좀 그만해. 내일도 나가야 되니까 더 이상 말 시키지 마라. 나 힘들어. 그리고 꿀물 좀 타와. 머리 아프니까. 남편과 대화를 한번 하려고 하면 남편은 저에게 곁을 주지도 않았어요. 처음엔 그렇게 저만 사랑한다던 남편도 각박한 세상 속에 변해가기 시작했죠. 그렇게 또 마음은 점점 병들어갔어요. 친정에 가도 친엄마는 아빠의 재산을 다 포기하고 나온 저를 그렇게 반기지 않았어요. 그저 엄마마저 먹고 살기 힘든데 혹 하나 딸렸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죠. 이러나 저러나 슬픈 나날이었어요. 제 인생에 어두운 날이 끊이지 않을 것만 같던 그때 저는 임신을 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완전 임신 초기임에도 불구하고 몸 컨디션이 좋지 않아 아주 빨리 알아차리게 되었어요. 전 그렇게 마음이 벅차 올랐죠. 나도 이제 엄마가 되는구나 하고 말이에요. 사이가 소원한 남편도 임신 사실을 알면 얼마나 기뻐할까. 그리고 저를 탐탁치 않아 하는 시어머니 또한 기뻐하실 거라 생각했어요. 여보, 나 임신이야. 사주래. 아주 극초기라고 하더라고. 우리에게도 아이가 생겼어. 나 너무 벅찬 거 있지? 뭐? 확실한 거야? 아, 임신이라니. 아니 병원 가서 확인해 본 거야? 지금 우리 형편이 임신을 하다니. 아, 어떡해. 저의 예상과는 다르게 남편은 기뻐하기는커녕 기분이 좋아 보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당황스러운 표정이었죠. 너무 처음이라 얼떨떨해서 그런가
라고 생각해 보았지만 섭섭했습니다. 우리의 아이를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도 기쁜 표정이 아니었으니까요. 자긴 안 기쁜 거야? 우리한테 아이가 생겼다는데 서운하다 자기야. 요새 우리 사이가 소원해져서 그런 거야? 그게 아니라 아직 우리 집도 없고 엄마 집에서 얹혀 사는데 무슨 아이까지. 에휴, 솔직히 그렇게 기쁘진 않은데. 돈이야 벌면 되는 거고 청약도 열심히 넣고 있는데 뭐가 문제야, 안 그래? 혹시 알아? 아이가 복덩이일지, 안 그래? 아이 문제는 좀 나중에 얘기하자. 아니 혹시 포기하고 다음에 가지면 안 될까? 지금은 진짜 부담스러워서 그래. 뭐? 어떻게 말을 그렇게 할 수가 있어? 당신 정말 내가 알던 사람 맞아? 이럴 줄은 몰랐는데 도대체 결혼은 왜 한 거야? 남편의 말에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내가 지금 무슨 소리를 들은 건가 싶었죠. 아이를 포기하자는 남편의 말에 눈물부터 나오더군요. 내가 선택한 사람이 이런 사람이었다는 데서 오는 실망감과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누군가에게 제대로 사랑받지 못한 저로서는 내 생은 망했다는 느낌이 바로 들더군요. 전 너무 속이 상한 마음에 임신 사실을 시어머니에게 말했어요. 그래도 어른이니 조금이라도 위로해달라고 말이죠. 이런 얘기를 아무한테도 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리고 조심스레 어머니 의중도 물어볼 겸 해서요. 어머니, 드릴 말씀이 있는데 혹시 바쁘세요? 바쁘시지 않으면 저랑 얘기 좀 하실 수 있을까요? 꼭 상의해야 할 문제도 있고. 뭔 말이냐? 어떤 말을 하려고 그렇게 뜸을 들이는 거야? 뭐 혹시 휴직이라도 하려고 하니? 절대 안 된다. 아니, 그게 아니고요. 저 사실 임신 4주예요. 어머님 손주 생겼어요. 이름 배불러 와도 다닐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애를 가졌단 말이야? 어머나, 세상에 어쩌면 좋니? 아니 지금 너네 벌이가 얼마나 된다고? 애를 가지길. 어머니도 남편과 마찬가지로 펄쩍 뛰셨습니다. 너무 서러웠네요. 꼭 제 잘못인 것처럼 애를 가졌다고 저를 탓하셨으니까요. 네? 어머니 손주예요. 어떻게 말씀을 그렇게 하실 수가 있어요? 기쁘지 않으세요? 그래도 어머니 첫 손주인데. 기쁘긴 뭐가 기뻐. 요즘은 애도 안 낳는 세상이라는데. 에휴, 없는 것들이 터한다 터해 진짜. 집도 없이. 준수는 뭐래? 준수 씨도 마냥 좋아하진 않아요. 하지만 지금은 좀 놀라서 그렇지. 그래도 준수 씨 아이니까 기뻐할 거예요. 시어머니는 저의 말에 기가 차다는 듯이 말을 더 이상 하지 않았고 그저 나중에 얘기하자고 할 뿐 더 이상 말이 없었습니다. 좌절스러웠죠. 귀한 새 생명이 자리 잡은 이 시점에 어머님과 남편은 하나도 기뻐하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며칠 뒤 왜 두 모자가 그렇게 기뻐하지 않았는지 이유를 알게 되었어요. 그 둘의 이야기를 엿듣고 졸도할 뻔하였죠. 아니 어쩐다냐? 넌 그러기에 조심스럽지 못하게 이 시국에 애를 만들어? 아휴, 그 여자애 알면 어쩔 거야. 빨리 정리해야지. 내가 정리할게 조만간. 차마 입이 안 떨어져서 그러니까 엄마가 따끔하게 얘기해주지. 아휴, 골치 아프게 됐네 진짜. 이혼하자고 해. 뭐 자기가 어쩔 거야. 그리고 애도 아직 4주밖에 안 됐다며. 지금 빨리 정리해야 뒤탈 안 생긴다 너. 오늘 얘기할게. 그냥 엄마는 좀 옆에서 거들어만 줘. 에휴, 내가 일찍 결혼을 하는 게 아니었는데 진짜 애 부친하는 것만 보고 홀딱 속아서 아무것도 없는 흙수저인 거 알았으면 절대 결혼 안 했지. 엄마는 그때 나 좀 말려주지 그랬어. 안 그래? 뭐? 내가 너 얼마나 말렸냐? 어? 그때는 귓등으로 듣지도 않더니 이제 와서 엄마 탓하는 거야? 아유, 속상해 정말. 시어머니와 남편이 하는 얘기를 듣고 너무 놀랐습니다.
심장이 내려앉는 줄만 알았죠. 절 정리하겠다는 말, 이혼을 준비 중이라는 말, 그리고 남편은 여자가 있었죠. 그래서 저에게 그렇게 소원했던 것이었어요. 제 자신이 어쩜 그리 초라하고 비참하던지. 지금 무슨 말들 하는 거예요? 정리? 그 여자? 지금 내가 들은 말이 사실이에요? 둘이서 지금 무슨 꿍꿍이냐고요? 그래, 마침 잘 왔다. 어차피 알 건 알아야 하니까 이혼해줘라, 우리 아들이랑. 너도 알다시피 둘 다 흙수저 아니야? 난 우리 아들 그렇게는 못 살게 한다. 그냥 깔끔하게 정리해. 그리고 너도 그냥 새 인생 살아, 알겠니? 그리고 네 뱃속에 애도 정리해. 당신은 입 없어? 당신이 말해봐. 이게 다 무슨 소리야? 너 여자 생겼니? 그래서 그러는 거지 지금? 나 이혼 절대 못해. 누구 좋으라고? 이 애는 무슨 죄야, 안 그래? 기가 막혀. 이런 법은 없죠, 어머니. 어떻게 어머니 손주가 뱃속에 있는데 정리하라는 말을 쉽게 해요? 제발 이혼해줘. 내가 미안해. 너도 이렇게 사는 거 지긋지긋하지 않아? 우린 진짜 아닌 것 같아, 어? 너도 하루빨리 새 출발해. 그리고 내 행복 빌어줘, 제발. 나 무책임한 거 아는데 그냥 놔주라, 어? 좋은 게 좋은 거잖아. 나 너한테 마음 없어. 이렇게 평생 못 살아. 제발 놔달라고 애원하는 남편에게 할 말을 잃었어요.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 끊임없이 생각했지만 정말 모르겠더군요. 태어난 게 죄일까? 태어나고 얼마 안 있다 엄마한테 버림받아 살면서 새엄마 이간질에 아빠한테 미움받아 친엄마라고 찾았더니 반기지도 않아. 그리고 결혼마저 실패. 정말 죽고 싶었습니다. 삶을 이렇게 포기하면 안 되지만 살 용기가 없었거든요. 아이마저 지워달라고 하는 남편을 보니 정말 이 결혼 가망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남편에게 방 한 칸 마련할 돈 외엔 위자료 한 푼 받지 않고 이혼했습니다. 죽고 싶었기 때문에 싸울 용기조차 없었어요. 참 어리석었죠. 이혼 후 들은 얘기로는 지금 남편이 만나고 있는 여자가 집안도 부자고 친정에서 대준 사업자금으로 사업을 하는데 연매출 50억이 넘는 중소기업을 운영한다고 하더군요. 이 얘기를 들으니 비참했어요. 그렇게 전 방 한 칸으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와 남편은 아이도 지우라고 강요했지만 차마 제 아이를 지울 순 없었어요. 전 이 아이를 위해 홀로 살아갈 것을 다짐하며 마음을 굳세게 먹었죠. 아가야, 미안해. 엄마가 너한테는 절대 엄마 같은 삶 물려주지 않을 거야. 두고 봐. 엄마 열심히 살게. 지켜봐줘. 아이한테 다짐을 하고 마음을 굳세게 먹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보니 너무 바보 같기만 했더군요. 전 홀로서기를 열심히 준비했어요. 작은 규모의 회사에 대리급이었지만 미친 듯이 일만 했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얼마 안 있다 지인에게 남편의 재혼식을 한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나 몰래 참 많이도 준비했다고 생각하니 이를 악물어지더군요. 어디서부터 나를 속여온 걸까라고 생각이 들자 제 자신이 흑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대로는 가만히 있지 못하겠다고 생각하며 전 그 결혼식에 갈 준비를 했죠. 배부른 내 모습이 전 남편과 전 시모에게 어떤 얼굴로 비칠지 궁금했거든요. 그리고 결혼식 당일 조금은 늦게 출발했어요. 그리고 남편이 신랑 입장을 할 때 제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이었죠. 그렇게 결혼식보다 늦은 시간에 도착했어요. 역시나 신랑이 입장을 준비하고 있더군요. 저와 제 아이를 잊고 환히 웃고 있는 그 모습을 보자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네, 신랑 입장하겠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정말 밝은 모습인데요. 우리 멋진 신랑 힘차게 앞으로 걸어와 주십시오. 사회자의 말에 신랑이 발을 떼었고 곧이어 전 앞자리에서 일어나서 박수를 쳐주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신랑이 걷다가
멈칫하더군요. 얼마나 웃기던지. 그리고 곧이어 신부 입장이 되었어요. 당황한 신랑 곁으로 친정 아빠와 손 붙잡고 걸어오는 여자를 보니 놀라지 않을 수 없었죠. 그 모습은 충격 그 자체였거든요. 저희 친아빠와 이복 동생이었거든요. 그 충격을 뒤로한 채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두 다리가 발발 떨려 주저앉고 말았죠. 이복 동생은 저희 아빠의 지원을 받아 사업도 할 수 있었고 이렇게 성장했었죠. 신부 측에서 신부 엄마, 계모의 환한 웃음을 보니 눈물이 나더군요. 그리고 결혼식이 끝나고 울고 있는 제 앞으로 신부 측 하객들이 일렬 종대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너무 놀랐습니다. 아니, 시영이 아니냐? 아니, 얼마만이야? 네 아빠가 널 얼마나 찾았는데 희영이 결혼식인 거 알고 온 거니? 어디 있었어? 상무님 안녕하셨어요? 그래도 절 알아봐 주시네요. 감사합니다. 저야 뭐 잘 지냈죠. 잘 지내셨어요? 아니, 시영이가 오다니? 너희 아빠가 널 잃고 얼마나 힘들어한 줄 아니? 결혼도 했다면서. 아, 아이도 가졌나 보구나. 그렇게 아빠 측 회사 사람들이 저를 알아보고 제 앞에서 저에게 인사를 한 것이었죠. 너무 감사했고 반가웠습니다. 집 싫다고 뛰쳐나간 저를 기억해 주시고 이렇게 알아봐 주셨으니까요. 하객들이 저에게 둘러싸여 웅성대자 아빠도 서서히 저에게 다가왔죠.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10여 년 만에 본 아빠의 모습은 꽤나 늙으셨으니까요. 그렇게 나를 미워한다고만 생각했는데 저를 보자마자 덥석 안아주시더군요. 내 딸 시영이 어디에 있다 지금 오는 거냐 라고 하면서 말이죠. 너 이 녀석 어디 있다 지금 온 거야? 어? 희영이 결혼식인 거 알고 온 거야? 내가 미안하다. 그래도 연락 한 번 없고, 아빠가 얼마나 널 그리워했는 줄 알아? 이렇게라도 와줘서 너무 고마워, 시영아. 아빠가 그동안 얼마나 의지할 데가 없었는데. 아빠는 아빠 싫다고 뛰쳐나간 저를 용서해 주시고 안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뜨거운 눈물을 흘리었죠. 새 신부의 친정아빠가 하객을 보고 울고 안고 난리가 나자 곧 시댁 쪽에서도 제 쪽을 주시했죠. 그리고 제 모습을 보고 시어머니는 놀랐어요. 남편도 마찬가지고요. 배부른 거 보니 결혼했다는 소식은 들었어. 잘 살고 있는 거야? 필요한 거는 없었고 하고 싶은 말이 많다. 그리고 고마워. 죄송해요, 아빠. 저 임신 26주예요. 근데 이혼했어요. 집 나가서 잘 살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참 바보 같죠? 그리고 임신 4주 때 남편이 바람나서 저 버렸거든요. 놀라셨죠? 이런 모습 보여드리고 싶지 않았는데 못나게 살았어요, 그동안. 뭐? 이혼? 버림을 받다니? 우리 딸한테 감히 누가 그런 짓을 했다는 거야? 그 남자는 지금 어디 있냐? 너 배부른 거 알고는 있어? 아빠의 떠나가라 고함이 들리고 계모가 놀라서 다가왔어요. 그리고 저를 보고 입을 다물지 못했죠. 아마 이렇게 저를 마주할 거라고 상상도 못했을 테니까요. 시댁에서는 아빠의 고함 소리를 듣고 고개도 못 들고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뭔가 통쾌 있고 시어머니는 아직도 뭐가 뭔지 모르는 눈치인 채로 왜 사돈 어른이랑 맏며느리가 같이 있지? 라고 생각만 하시는 것 같았어요. 이때다 싶었죠. 아빠, 놀라실 거예요. 그게 제가 여기 온 이유거든요. 사실 저랑 이혼하고 제 뱃속에 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이혼해달라고 한 남자가 저기 턱시도를 입고 있는 신랑이에요. 놀라셨죠? 전 남편 결혼식에 왔더니 희영이랑 아빠를 본 거고요. 뭐? 그게 사실이야?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지금 김서방이 네 전 남편이라는 거야? 기가 막혀. 임신한 널 버렸다는 거야, 근데?
내 이놈을 가만둘 것 같아? 감히 내 딸 눈에 눈물 나게 하다니? 내 이 녀석을 가만 안 두겠다. 아빠는 제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노발대발하시며 전 남편에게 가 따기를 날렸죠. 한 대도 모자라서 무려 5대나 말이에요. 의붓동생과 남편은 왜 이러시냐고 하였지만 곧 아빠의 말에 남편은 무릎을 꿇고 싹싹 빌기 시작하였어요. 시어머니도 마찬가지였고요. 감히 네가 내 딸을 버려?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냐? 어떻게 뱃속에 애가 있는데도 사람 같지 않은 놈? 내가 둘째에게 널 허락한 건 네가 이혼남이지만 착실하고 성실해 보였기 때문이다. 알아? 하지만 이런 발톱을 숨기고 있을 줄은 몰랐지. 이 결혼은 없던 거야. 그리고 내 딸을 위해 모든 손해배상 청구를 할 거야. 위자료는 물론이고 첫째 딸과 둘째 딸에 대한 모든 것을. 아버님, 죄송합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네? 희영이가 너무 좋아서 그랬어요. 제발요. 닥쳐! 사돈어른, 아니 아줌마, 당신 아들 교육을 이렇게밖에 못 시킨 죄, 그리고 내 딸 눈에 눈물 나게 한 죄 두고 보시오. 시어머니 또한 무릎 꿇고 싹싹 빌었지만 이미 화가 난 아빠를 말릴 순 없었어요. 계모는 졸도하고 의붓동생도 울고불고 난리가 났죠. 그렇게 전 의도치 않게 저희 아빠를 다시 만나게 되었어요. 거기 결혼식에 온 하객들은 이런 일이 있냐며 수근수근 대었고 전 남편은 공무원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온 회사 동료들 또한 수근수근거리고 난리가 났죠. 그렇게 기막힌 반전이 끝이 났고 저와 아빠는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계모는 못마땅해 했지만 아빠는 예전과는 달리 철저히 저의 편이 되어주었죠. 그래도 제 나름대로 중소기업에서 열심히 일한 덕분에 아빠의 사업체에서 일을 배우게 되었고 뱃속 아가도 무사히 출산하였어요. 계모는 제가 아빠 회사에서 일하는 것을 싫어했지만 저도 과거의 제가 아니라 위대한 엄마가 되었기 때문에 계모는 찍소리도 못하게 짓눌러 버렸죠. 이젠 절대 당하고 살지 않을 거라고 다짐했거든요. 아빠는 내심 제가 회사 일을 도와 여러 가지 일을 추진시키는 것을 좋아하였고요. 다시는 떨어지지 말자며 저에게 당부하였어요. 어찌나 눈물이 나던지 평생 사랑받지 못하고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아빠가 날 이렇게 끔찍이 사랑하고 있었다고 생각하니 그동안 내가 철이 없었나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래서 기어이 이 집에서 살겠다는 거야? 이 집 싫다고 나가놓고서는 이제 와서 들어오겠다는 게 말이 되는 줄 아니? 하나도 안 변하셨네요. 욕심이 그득그득. 그동안 저 없을 때 희영이 친딸인 양 많이 행세하셨잖아요. 이제 욕심 좀 내려놓으세요. 개뿔 하나도 없이 혹 하나 데리고 와서 이 정도 누리고 살았으면 좀 놓을 줄도 아셔야죠. 내가 아직도 마냥 어린 이시영으로 보여요? 뭐야? 아니 너 말을 어디서 빼었길래 그따위로 하니? 너네 친엄마가 널 그렇게 가르치더냐? 눈 동그랗게 뜨고? 내가 어렸을 때 그렇게 당해놓고 지금 이 정도만 하는 걸 다행으로 여기세요. 당신 딸이 가진 모든 걸 다 뺏을 수도 있으니까 적당히 찌그러져 있으라고요. 알겠어요? 지금 아빠가 예전에 아줌마 말만 듣는 아빠로 보여요? 아줌마도 느끼잖아요. 그니까 작작해요. 내가 가만히 있을 때 지금이라도 감사하게 생각하란 말이야. 두 모녀 내쫓기 전에 나 건들지 마요. 내 딸이랑 나 건들면 나 가만 안 있어. 어렸을 때랑 달라진 내 모습을 보고 계모는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예전 시모는 전 남편과 희영이의 결혼이 깨지자 저에게 다시 연락을 취했습니다. 어차피 제가 부잣집 친딸인 걸 이제서야 다 알았으니까요. 얼마나 어이가 없던지. 예, 만나서 얘기 좀 하자. 너 애도 우리 집 핏줄이잖아. 만나서 우리가 얘기 좀 해야 하지 않겠어? 준수도 지금 후회하고 있어.
그렇게 지우라고 할 땐 언제고. 이제 내가 가난한 집 흙수저가 아닌 걸 알았으니 이래요? 이미 물 건너갔어, 아줌마야. 다신 찾지 마요. 그렇게 모든 것이 종료되었죠. 전 지금에서야 모든 것이 안정됐어요. 예전을 생각하면 철도 없고 슬픈 과거, 어두운 과거도 많았지만 오히려 딸을 낳고 좋은 일만 생긴 것 같아 딸에게 고맙답니다. 세상에 나 혼자라고 느낄 때 절대 우울해하지 마세요. 주변을 둘러보면 예기치 않게 내가 오해했고 생각보다 날 생각해주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길고 긴 책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